이낙연 전 대표를 뭐 영구 제명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 이른바 개딸들이라는 분들에게 당신들이 민주당에 얼마부터 있었느냐, 민주당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느냐. 아니 그분들보다는 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도 민주당 저 출입 기자 반장을 했었고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었고 그 김대중 대통령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국무총리를 하고 평생을 민주당에서 그 잔뼈가 굵으면서 커온 분이에요. 기자를 하다가 나중에 넘어오셔갖고 그분들 덕분에 지금 민주당이 여기까지 온 거고 개딸이니 뭐니 그런 분들도 그 토대 위에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꼬리가 개를 흔들어도 유만부득이지. 아니 자기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뭘 그렇게 했다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나가라 마라 하면서 고함을 치고 소리를 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그 1년의 과정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얼마나 의견을 모을 기회가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있었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입법권자라면요. 본인이 당당하게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인 이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공개적인 토론장에서 표로 애매하게 무효로 기권으로 표하는 건 저는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그것과 또 별도로 일부 의원들이 공천을 위해서 뭐 딜을 하려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한 주간의 쟁점에대 이슈를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보는 시간 한판 직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고 싶은 사람 김용태입니다. 현재는 후보 이틀 남은 그리고 즐거운 눈으로 보고 있는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자, 오늘 장윤미 변호사가 새로 오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놀라네. 소외감 느끼시면 안 돼요. 김종현 비대위원께는 오기 전에 잘 인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저희가 브리핑에서 짚어봤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이제 오늘까지 집계한 53% 정도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각 후보자별로 나를 위한 득표다. 나에게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역대급 투표율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들것 떨림으로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김용태 전 최고부터 듣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뭐 법사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가 겸손하셨어요. 있겠습니까? 근데 뭐 아마 후보분들께서는 저도 후보지만 아무래도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지지자분들을 조금 더 결집시키고 남은 기간이 하루 더 있기 때문에 또 지지자분들이 투표하실 수 있게끔 이제 워딩을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근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어둡지가 않으셔서요. 오히려 밝은 듯. 굉장히 밝아 보이셨어요. 되게 우남. 투표율 굉장히 높잖아요. 저는 일단 민주당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저희 전당대회가 어찌됐든 지금 전 국민적으로 흥행이 됐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오늘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제 일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일반 친구? 정의당 친구입니까? 당원이 아닌 그냥 일반인. 일반 회사를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당 투표율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 친구 말로 어떻게 안 높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전당대회에 당연히 당원들이 투표하고 싶지 않겠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세게 붙은 전당대회잖아요. 천하람 후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하람 후보는 당연히 본인을 위한 이렇게 되면 본인에 의한 본인을 위한 결선을 본인이 올라가서 본인이 이제 최종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2위는 천하람이다라고 오늘 오전 인터뷰에 계속 말씀하시던데. 근데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는 100% 본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9%. 너무 많이겠나? 99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투표함 열 때까지 알 수 없죠.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박성민 전 최고. 텐션이 오락가락하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울해져. 갑자기 우울해져. 네, 저는 이제 현 최고위원으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상당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죠.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 했는데 이제 눈 감고 코끼리 뒷다리 만진다고 하잖아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일단은 구도가 제일 영향이 컸다고 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의 상당한 약진 그리고 천하용인이라는 이 패키지 상품이 사실은 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유권자들께 먹히면서 저는 관심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생각은 할 수 있어도 투표장까지 가는 건 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투표 때 통상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쟤가 꼭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꼭 됐으면 좋겠다가 있고 쟤는 절대 안 돼가 있어요. 쟤는 절대 싫다. 근데 사실 후자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냥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 와 같은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가 있을 수 있고 당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면 안 된다.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개로 보이는 사람들은 절대 싫다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후보는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거겠죠. 본인이 그런 걸로 아마 마케팅을 많이 했을 거고 한편으로는 저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랑만 한맞추는 대표 절대 좋지 않다. 지금 뭐 윤핵관 문제도 있고 절대 싫다. 김기현 후보 절대 싫다. 그런 것들이 아마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이밍을 잘못한 것 같아요. 천하용인이라고 했더니 어제 투표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천하영인인 줄 알았다고 여태까지 그 영이 태영 온 줄 알았다고 그래서 태영 후보를 찍었다고 하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김용태 용인데 그래서 약간 얼굴 어두우셨구나. 김영삼 후보를 안 찍은 게 다행이다라고 저희가 막 그랬는데. 그래요. 예. 자, 우리 장인미 변호사는 자 어떻게 해석하세요? 역대급 투표율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저는 일단 이 늘어난 당원의 지형을 봤을 때요. 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기여도가 사실 절대적인데 그래서 뭐 민주당 당직자분들 만나면 20대 남성을 완전히 빼앗겼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그러면 그 늘어난 당원들이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본다면 이 지금 전당대회 처음부터 막판까지 오는 과정 중에 저는 대통령실이 이런 스탠스를 취했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룰을 다 갈아엎었고요. 당원 100% 투표로? 예, 원래는 일단 당신 민심이 좀 같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안을 갖고 민주당 측에서도 이게 더 좀 나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과거로 회귀시켜 오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최소한 새로 유입된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당원분들이 다 보고 계셨다. 그렇다면 아까 조직을 더 넘어서는 본인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여기에 같이 가세를 했을 때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를 헤아려 본다면 당 변호사님 그러면 2등에 천하람? 그것보단 전 김용태. 최고위원. 최고위원. 두 분이 방송 자주 하셨나 봐. 자, 우리 김정영 비대위원께서는 이거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거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 그 우리 당원이 29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한 게 한 16만, 17만? 네, 뭐 그 정도로 47%였으니까.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할 때 50만 명이었어요. 당원이.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84만 명이 투표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위에 막 들어왔어요. 많이. 3달 동안 이제 당비를 3달 동안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투표권을 주지 못했어요. 아마 지금 거의 100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원이 제가 좀 약간 좀 바라보면서 제가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바라본 거는 그 자꾸만 젊은 층에서는 이게 이준석 그 바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준석 대표가 우리 대통령과 싸우는 걸 보면서 열받아서 가입한 그런 당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왜 도대체 대통령을 저렇게 흔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그 표 분석 이게 많이 뭐 지금 아까 장윤미 변호사 말 맞다나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준석 대표를 보고 들어온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도 않고 김종혁 비대위원 주위에는 이준석 대표 보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신가 봐. 아니. 이준석 대표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꽤 있죠. 젊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반대해서 들어온 분들도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균형적으로 보고 계신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느 한쪽만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건 제가 보기엔 정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궁금해요. 이번에 천하람 후보가
얻는 득표율이 그 쉽게 얘기하면 이준석 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과연 몇 프로가 될 것이냐. 우리가 84만 명 중에서 10%면 8만 4천 명이잖아요. 20%면 84 뭐 얼마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거보다 더 줄었더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투표한 사람 중에서 과연 천하람 대표는 몇 %의 표를 얻고, 왜냐하면 그다음에 줄투표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최고위원 2명에 대해서도 김용태와 허은하를 찍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후보 이기인 후보를 찍었을 거란 말이에요. 줄투표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 표수가 과연 몇 %나 될까를 보면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그쪽을 지지하는 게 되게 이 정도구나가 이번에 확실히 드러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당원 내부의 지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또 이번에 확인할 수 있을 확실히 것 같은데 드러날 거라는 거죠. 최소 몇 % 정도 있어야지 이준석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15% 넘으면 센 거죠. 15%. 15%가 넘으면은 아마 15%가 넘으면 지난번에 정미경 최고가 될 때 한 10% 정도로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15%가 된다면 그러면 뭐 세다. 김용태, 허은하 두 분 다 올라가든가 두 분 중에 하나가 올라가든가 그럴 수 있죠. 제가 천하람 그 당대표 후보보다는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요?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시거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저를 지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TK 가면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를 지지하고 이제 TK 출신이니까 김재원 후보를 지지하지만 너무 윤핵관 일색으로 지도부가 되면 안 된다. 김용태 후보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김용태 후보 개인의 바람이자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김재원 후보를 찍고 저를 찍고 하신 분도 계시고 김재원 연대설, 김용태 연대설. 민영상 후보를 찍고 저를 찍고 하신 분도 계시고 김병민 후보를 찍고 저를 찍고 하신 분도 계시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우리 박성민 전 최고께서 김용태 최고를 보고 진짜 정치인 됐네. 거짓말이 많이 늘었네. 진짜 정치인 됐다. 없는 얘기도 다 재밌게 막. 내일 하루 더 남았기 때문에 심지어 천하람보다 내가 더 많이 나올 거야. 우리 김용태 전 거의 최고. 이렇게 논리를 학습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2분 남았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이제 김기현 후보 홍보물을 당원에 속해 있는 단톡방에 전파해달라라고 요청한 사실이 이제 경향신문 보도였죠. 거기서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안철수 후보님 난리 치면서 지금 이제 어떤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김용태 전 최고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후보지만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통령실이나 언론 취재에서 나왔던 것처럼 처음엔 그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냥 메신저 방에 들어가서 그 메신저 방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 줄만 알았는데 오늘 녹취록을 보니까 그렇게 그 행정관이 김기현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파해달라고 하는 홍보물 전파해달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과적으로 저는 글쎄요, 이거는 천하람 후보도 밝혔지만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사회수석실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사회수석이 책임을 지든 그 행정관은 물론이고요. 개인이 움직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수석실 그 행정관이 과연 혼자만에 움직였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겠죠. 왜 시민사회수석실이 저는 이태원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도대체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해가지고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자, 장기훈 변호사,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까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아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가 아니고 이제 당내 선거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는 선거는요, 대선, 총선, 지방선거예요. 그래서 당내 선거는 규율하지 않는데요. 정당법에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법률은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에 당내 선거도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봐야 된다는 판례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봐야 되겠죠. 준해선 봐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이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선거는 아니라는 거. 근데 정당법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라는 죄가 있어요. 이게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특정 후보자를 지지 후보에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행위의 어떤 행태를 보면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유리한 뭐 이런 걸 배포하라고 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폄훼하는 취지로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커서요. 알겠습니다. 아마 법으로 문제될 겁니다. 자, 일단은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또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CBS 라디오 박정우의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광고 나갈 때 또 쇼츠 재밌는 부분을 편집해서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처음 시도했는데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았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작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군요. 예,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최고위원 후보들도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당협위원장을 사칭한 듯한 홍보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여기 김용태 후보 얘기도 나와요. 자, 혹시 이미지가 준비돼 있습니까? 예, 안 됐군요. 그러니까 보면 대구 북구을 당협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은 김용태, 허은하로 뽑아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위 문자는 대구 북구을 당협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 김승수 이런 또 문자가 이미지가 있었어요. 요거 어떻게 보낸 겁니까? 일단 저는 사칭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고요. 사칭.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는 당협 명의로 보냈다고 하는 건데 있던데 예. 당협 명의로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오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 운동 문자를 보낼 땐 당에 신고된 번호가 있어요. 휴대폰 번호가 그 신고된 번호로 저희가 문자를 보냈다라는 점, 그러니까 사칭이 아니라는 점 명확히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당 선관위에서 그 후보들에게 이제 번호를 당원 명부를 줍니다. 그 명부를 줄 때 당협별로 다 나눠서 줍니다. 그 이유는 당협별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좀 스마트하고 똑똑한 전략적인 선거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하. 당연히 해당 당협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 김용태를 뽑아달라고 하지. 그럼 뭐 저 말고 저를 떨어뜨려 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당협위원장이거나 국회의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되게 발끈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칭한 적이 없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정당하게 우리 당헌 당규에서 그 짜여진 대로 선거 운동을 했다는 점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도 이런 글을 올렸어요. 서울 송파을 당협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 허은하 김용태로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우리 당협에서 보낸 거 아니다.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협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니까 이걸 왜 당협으로 보냈다고 배현진 의원이 오해하시는지. 주어가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좀 어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재원 후보도 비슷한 류의 문자를 보냈어요. 당협을 지지하는 후보는 김재원 후보입니다. 하면서 이제 보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분들이나 당협위원장이 크게 반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자는 당협에서 해당 당협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라면서 발끈하시는데 김용태, 허은하 후보만 계속 공격하고 저격하시거든요. 일부 당협위원장은 이렇게까지 해요. 해당 당협에서 보낸 문제가 아니고 해당 당협은 김용태, 허은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는 당협위원장 오히려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오히려 공정한 선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정혁 비대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왜냐면 이게 저도 당협위원장이니까 왜 이게 논란이 되냐면 사실상 당협이 뭘 보낼 때 이렇게 보내거든요. 송파 예를 들면 저는 고양병이면 고양병 당협은 뭐 어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양병 당협은 한판 승부만을 애청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오니까 이거 당협위원장이 보낸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과 오인을 할 수 있게 보낸 거거든요. 아마 그걸 노리고 보내셨을 거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지금 두 분이 싸우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보냈겠어요. 그래서 저도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당협에서도 위원장님 이게 뭐예요? 우리 당협이 뭐 이렇게 지지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시다시피 제가 비대위원인데 뭐 누구를 어떻게 지지해요? 그리고 그거 당협위원장이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당협에서 보내서 이분들 지지하라는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솔직하게 제가 보기엔 김용태, 허은하 두 분이나 또 김재원 후보나 약간 좀 그 제도의 허점을 노려서 사람들에게 오인과 착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보냈다. 요거는 이제 요 두 가지 의견은 이제 국민의힘 당원의 두 분의 입장을 들으셨고 이제 3인칭 관찰 시점에서 민주당원으로서 우리 박성민 전 최고께서 요 문자 어떻게 보셨어요? 중립적인 문자입니까? 아니면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문자였습니까? 근데 뭐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김용태 전 최고가 잘못하신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은 그거 요즘 유행이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내용 자체가 뭐 송파을 당협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최고위원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배현진 의원님이나 뭐 이런 지금 뭐
뭐 김승수 의원님 이런 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당협이 보낸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예. 이건 이렇게 할수록 사실 이 문자 보낸 분들을 좀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더 주는 심정으로 이거를 그냥 지나가실 수 있어야지. 그냥 왜냐면 문의가 오면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지. 이거를 마치 뭐 사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과잉 반응이라고 보이고요. 예. 사실 근데 이 문자는 쟁점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잠깐 일부 끝쯤에서 얘기 나눴던 대통령실이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게 법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용산에서 전당대회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시그널은 그동안 계속 있었고 비판도 했지만 이거는 도를 넘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위 말해 눈팅을 한달까?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는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뭐 녹취도 나오고 이거 전파를 해달라. 이거는 사실상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대통령실 행정관은 국민의 세금을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책임있는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가잖아요.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후보의 정통성이라든지 그 황교안 후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 부정선거론이 다시 재소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장윤미 변호사는. 저는 아까 문자를 보면요. 그냥 제3자 견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약간 착오와 오해를 의도했던 걸로는 보인다. 라는 생각이 당협 차원의 이제 공식 입장인 것처럼. 근데 그걸 뭐 문제 삼고 하는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박성민 전 최고 말씀 주셨지만 저는 전당대회는 아까 안철수 후보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당원의 축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당정 일치, 집권 초반에 당이 지지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뭐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관여하는 방식은요. 정말 반민주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게 두고두고 이 국민의힘의 족쇄 내지는 발목을 잡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제 김기현 후보의 홍보물 자료를 돌리라고 했다라는 게 또 당원들에게 뉴스로 가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해당 기사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좀 무서운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일리지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시다가 결과적으로 여당한테 심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저는 누가 도대체 대통령한테 해를 끼치고 있고 누가 도대체 보수 정권에 정말 해를 끼치고 있는지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똑바로 봐주셔야 되는 것이 있고요. 저는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을 남고 보수 정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한 재창출하기 위한 정말 올바른 목소리인데 당원 여러분들이 이참에 정말 누가 대통령을 위험하게 만드는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 아니 저는 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이 행정관이.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84만 명 당원 중에서 이미 50만 명이 넘게 투표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뭐 투표의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다라든가 무슨 무슨 경선 시비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건 좀 너무 과한 얘기 같고요. 그 행정관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행동,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같다.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무슨 개인적인 것들에 의해서 한 건지 사람들 보면 사실은 행정관들이 대개 다 누구와 가까운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뭐 캠프 출신도 가고,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가고 뭐 누구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인데 어쨌든 자기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오해받을 소지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대통령한테 누가 가는 거니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행정관이 저는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게 이 행정관이 굉장히 여당의 전당대를 우습게 본 거죠. 굉장히 오만한 거죠. 그러니까 80만이라는 책임 당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저희가 당원 100% 룰로 바꿨는데 본인이 마치 조직표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거잖아요. 공직자의 직분을 이용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전 법에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 행정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 어떤 분까지 여당의 전당대를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늘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람을 잘못 뽑을 수는 있지만 특정 후보를 특정 사람을 뽑힐게 하게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된다면 그거는 반민주 반헌법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이제 하루 투표하고 이제 내일 모레 개표를 하게 되는데 막판 변수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높은 투표율 그리고 윤 대통령의 영향력 또 이제 대통령이 당일
현장에 참석을 한다고 하고 2위 후보의 득표를 이 세 가지 꼽히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가장 좀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민 전 최고부터. 글쎄 이미 변수가 다 작용하는 네, 작용을 했다고 투표다? 보이는데요. 이미 투표율 자체가 특히 뭐 책임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시점에서 투표율은 또 얼마나 나올 거냐가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예. 사실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선출될 때보다 지금 추이로 보면 훨씬 그걸 웃도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ARS는 좀 더 번거로우니까 응답을 좀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모바일 투표만으로도 이미 그동안의 전당대회 과정을 지켜보신 모든 그 당원들이 예. 이미 판단을 끝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누가 더 메시지를 더 추가로 새롭게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모든 후보자들이. 그렇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선 투표에 갈 것 같은데요. 결선 투표에 가면 이 대통령실 행정관, 이 시민사회 수실 문제가 굉장히 큰 뇌관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수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결선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결선 투표를 안 가게 되면 대통령은 웃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뭐 안 가게 되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행정관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영향을 미칠 수 미치는 있다고 것이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체포동향 표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고 당의 이 분열상이 나오면서 당 지지도 또한 하락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직접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죠. 사퇴, 출당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이러한 청원이 등장한 상황, 이재명 당대표는 결단을 내릴까라는 질문 두 번째로 드려봅니다. 자, 이 문제는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장미 변호사. 저는 이 시점에 출당 좋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여론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예.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최선인가?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현 시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표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내려놓는 순간 일단 민주당에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부가 사실상 부재합니다. 예. 그러면 상당한 경랑 속으로 휩싸일 거고요. 또 둘째, 지금 이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건을 겨냥한 게 아니라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일반 사건을 이렇게 검찰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더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결론을 민주당이 갖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총선 전에 여러 변곡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변곡점 중에 하나가 지금 첫 개시가 된 공직선거법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누구를 아느냐 모르냐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대에 세운 전례를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공소유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심의 영역입니다. 기억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객관적인 징표로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고요? 같이 보고를 받았던 사실관계가 있어서 머릿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이게 생방송 중에 오갔던 얘기입니다. 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도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 생방송 중에 토론회 과정 중에 직문즉답을 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예. 숨쉴 공간이란 표현이 대법원 판례에서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아마 공소유지가 어려울 거고 무죄로 총선 전에 결론이 나오거나 최소한 윤곽이 나온다면 저는 상당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버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면을 타개해 나가야지 어떤 일부 당원들 내지는 세력의 목소리에 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고 내려서도 네. 안 된다라는 판단을 장유미 변호사 하고 계시고 박성민 전 최고도 같이 말씀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냐 마냐 그 문제보다는 예. 지금 사법 리스크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제일 큰 거는 리더십 리스크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당내에서 지금 토론이 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의원들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가지든 아니면 서로 이렇게 모이든 했을 때 예. 솔직하게 이제 본인들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고 민주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상당히 붕괴돼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로 보여요. 대표에게 쓴소리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쓴소리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강성 당원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으로 가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도 상당한 압박감, 정치적 압박을 느끼는 거죠. 당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강성 당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뭐 자제해달라. 네, 이 대표가 자제 호소를 했는데 더 넘어서 적극적으로 해야죠. 네,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메시지를 일단 반복적으로 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 당에 당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들 소위 말해 친명계, 뭐 찐명계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분들도 사실은 잘못된 메시지를 많이 내셨다고 생각해요. 그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정치적 야욕을 드러냈다라던가 아니면 의원들이 공천권 보장을 위해서 거래를 하려다 실패해서 반란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천권 얘기하고 뭐 사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전체를 모욕한 거거든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자식 공천권만 보면서 뭐 파렴치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심판할 길을 열어줘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전 지도부 차원에서 충분히 공개적으로 경고를 주고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자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분이든 또는 이재명 대표를 팔아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분이든 그 수위가 너무 강하고 오히려 지금 갈등이 생겼으면 우리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대화를 할 시점인데 지금은 사실 서로를 적대화하는 데 너무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뭐 강성 당원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의원들의 과도한 발언에 대해서 하지 마라. 자제를 촉구하고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 신뢰 회복은 대화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은 사실 검찰의 수사가 무도하다라고 소위 말해 의원들을 만나 좀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의원들의 대나무 숲이 좀 돼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라는 건 이미 우리 당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지금 당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 총선을 치rum에 있어서 뭐 당 지역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어떤지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좀 들으셔라. 본인이 대나무 숲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취재를 많이 했고 또 현장에서 식사도 해봤던 기자들 얘기는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또 같이 밥을 먹으면 절대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시라고 주로 듣고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또 의원들 많이 만났을 때는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뭐 추측도 많이 그냥 합니다만. 뭐 이제 끄덕끄덕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떤 누굴 만나도 이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하면 그냥 다 이렇게 들으시긴 하는데 적극적인. 네, 저는 이제 스킨십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 거죠. 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태 전 최고. 저는 이제 지도부였고 이제 지도부가 다시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가 사퇴하시거나 출당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 그대로 끝까지 지켜내시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국민의힘에 더 유리하고요. 전략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더 힘을 실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재명 대표께서 굳이 사퇴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끝까지 지키신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야당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잃었기 때문에 신뢰도를 잃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국민들께서는 그게 썩 좋은 모습으로 안 볼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정익 비대위원. 저는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그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뭐 영구 제명을 하겠다고 7만 명이 서명을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실상 친위 구태타를 한 거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열다가 그게 안 되니까 길거리로 장외투쟁을 벌이다가 그게 안 되니까 체포동의안을 막았다가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에서 의심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뭐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배신자니 뭔지 해가면서 무슨 홍위병식인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급기야는 한국에 있지도 않았던 미국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를 뭐 영구 제명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 이른바 개딸들이라는 분들에게 당신들이 민주당에 얼마부터 있었느냐, 민주당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느냐,
아니 그분들보다는 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저도 민주당 저 출입 기자 반장을 했었고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었고 예. 그 김대중 대통령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국무총리를 하고 평생을 민주당에서 그 잔뼈가 굵으면서 커온 분이에요. 기자를 예. 하다가 나중에 넘어오셔갖고 그분들 덕분에 지금 민주당이 여기까지 온 거고 개딸이니 뭐니 그런 분들도 그 토대 위에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꼬리가 개를 흔들어도 유만부득이지. 아니 자기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뭘 그렇게 했다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나가라 마라 하면서 고함을 치고 소리를 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지라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지금 뭐 장 변호사는 이렇게 그 탄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검찰이? 저는 기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30년 넘게 하면서도 수많은 정치인들을 봤지만 이렇게도 다양하고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은 처음 봤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한두 가지면 모르겠는데 그럼 그런 걸 가지고서 어떻게 이게 무슨 검찰의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게 무슨 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모든 수사였는데 이 정부 들어서 새롭게 파낸 수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지금 민주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 민주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아끼는 마음에서 주셨는데 장 변호사님이 아끼는 마음을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이 체포 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데 예. 저는 짚어주신 많은 부분에 다 공감을 합니다. 이른바 개딸. 저는 민주당의 과연 주류인지 당원들의 이 전체 중에 차지하는 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 그 목소리를 일부 언론에서 과도하게 키운다는 느낌도 사실 지우지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행동 자체가 과도한다는 데도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제시키고 지도부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또 공감하는데 저는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그 1년의 과정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얼마나 의견을 모을 기회가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있었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입법권자라면요. 예. 본인이 당당하게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인 이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공개적인 토론장에서 표로 애매하게 무효로 기권으로 표하는 건 저는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그것과 또 별도로 일부 의원들이 공천을 위해서 뭐 딜을 하려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사실 중심을 최소한 현재 잡아줘야 되는 건 이재명 대표인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 수사 여러 군데에서 다 하고 있는데 너무 이 정치 영역, 이를테면 성남 FC가 받았던 것도 그렇고요. 사법 영역이 침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사법이 종국적으로 풀지 못하는 영역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 최종적인 판단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온당한 방향은 최소한 아니고 네. 민주당 얘기로 들어가면 저는 여기서 어떤 이재명 흔들기가 맞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박정현 판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민주당 얘기를 너무 적게 해서 라디오를 마치면 유튜브 연장 방송이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예, 우리 김용태 전 최고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예,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얘기 하기 싫으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상당히 건성인데요. 문제가 있네요, 제가. 예정 좀 담아주세요. 김정혁 비대위원은 굉장히 민주당 잘 되라는 마음으로 비판도 해주셨는데, 자 김용태 전 최고 어떤 쓴소리 해주시겠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아니 뭐 근데 이것을 민주당 당원분들이 알고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 전당대회 때 사법 리스크 의혹이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되면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거라는 것 끊임없이 제기됐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분들이 이재명이라는 분을 대표로 만들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존중하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더 나아가서 검찰의 어떠한 그러한 것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이 특권을 이용해서 숨지 말고 저는 정정당당히 맞서서 하는 것이 저는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숨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특권에 기대어가지고 체포동의안 이런 것을 부결하고 이런 걸 숨지 말고 본인이 직접 영장의 실질심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저는 본인을 뽑아주셨던 당원과 그리고 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구속영장이 이제 국회로 올 경우에 아마도 이제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많이 예상들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말하는 정말 죄가 없다면
특권을 숨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판 승부 연장 방송 라디오로 들으셨던 분들 유튜브로 넘어오셨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더 할 게 남아서요. 조금만 더 하고 네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장윤미 변호사가 처음 합류한 날이라서 네. 약간 집중력이 좀 이르신 표정 괜찮으십니까? 공이 조금 이제 천천히 찍어 보이세요. 제가 한번 집중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첫 경기에 바로 연장전까지 투입이 되니까 우리 선수가 굉장히 피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눈이 또 떼글떼글해지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반짝반짝해요. 예. 자, 최근에 또 민주당 그 청원 게시판에 아까 이제 개딸 얘기를 해서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 공천에 이 권리당원의 역량을 높여달라 이런 청원이 왔었어요. 네. 현재는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이 룰을 권리당원 77, 여론조사 23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이게 또 총선을 앞두고 이 팬덤에 의지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냐. 이럴 때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전 최고. 아니 우리가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당신 100%로 바꿀 때 정치 퇴행이다 이러면서 많이 이제 비판을 했었거든요. 강하게. 왜 이제 그들만의 리그 사실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오히려 뭐 민심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이제 뭐 당신만 쫓으면서 정치를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저는 그거랑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집토끼 전략. 그러니까 우리의 확고한 콘크리트 지지층만 갖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원래 되게 중요한 선거들은 항상 그렇고 항상 그 스윙보터들 중도층을 잡는 게 선거에서 핵심적인 그 영역인데 오히려 그 핵심을 비껴가는 방향으로 이제 역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이 권리당원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들도 있어요. 뭐 당무감사에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내부 검토 자료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당 안에서도 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실무진들이 이제 그걸 나와서 수습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검토 아니었을 뿐이지 뭐 현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수습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얘기 현실 가능성 자체가 전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저는 당원들의 비중을 높이게 되면요. 사실 이 당원들이 개개인의 의원 아니면 이제 총선의 후보군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면밀히 평가를 한다라기보단 본인이 지지하는 뭐 이를테면 대선 주자급의 의원들, 정치인들에 따라서 노선별로 또 어쨌든 뭐 친이니 뭐 반이니 뭐 이런 프레이밍으로 그냥 집단적으로 움직여서 사실상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당무감사에도 더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이게 언론에도 나왔어요.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안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당원이 이렇게 되면은 대환영이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 겁니까? 미국 그 선거 고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내 경선은 양극단으로 가고 공직선거일 때 이제 가운데로 몰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당대회라든지 물론 이러한 당직 선거에 있어서는 뭐 100번 양보해서 당원들의 그런 목소리를 높이겠다라고 해서 당원 100% 뭐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공직 선거는 당직 선거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여러 당원분들도 계시고 또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선거에 이기는데 좀 중요한 건데 만약에 정말 극렬 지지자들을 위한 그러한 후보 공천으로 가게 된다면 도태되겠죠. 그들만의 리그로 돼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민주당을 애정하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되면 저희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는 말씀. 김종익 비대위원. 그러니까 뭐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당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 기후 증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까 뭐 7만 명씩이나 서명을 해서 당의 원로였던 분을 대선 후보였던 분을 뭐 영구 제명하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이든가 혹은 아까 지금 박성민 씨도 얘기했지만 우리 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그 우리 당은 당대표를 뽑는 거인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당대표 선거에 여론조사를 도입하는 데가 없어서 우리는 이제 이 당원들이 이 정도가 됐으니 100만 당원 시대에는 이제 당원들에게 당원권을 돌려주자. 그리고 50% 이상 받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게 결선 투표를 도입하자라는 취지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쏟아부었습니까? 비민주적이다, 반민주적이다, 여론 반영을 안 해서 민심을 반영 안 해서 너희는 폭망할 거다. 온갖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뭐 자기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걸 또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하면서 무슨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딸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을 하는데 뭐 영향을 미치자. 그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또 뭐 권리당원 비율을 또 확 높여서 뭐 가자.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설관위인처럼 그 설관위 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정말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이상 정당으로 그 앞에 민주자가 들어있는 정당으로서는 그리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왜 하필 권리당원 50에서 77%가 올리는 것? 그러니까 27%포인트 올리는 건데 이 27%포인트라는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숫자가 실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27%포인트면은 뭔가 극렬 지지자나 그러니까 역대 선거를 보면서 데이터를 뽑았던 것 같은데 27이 갖는 숫자의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청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분이 올리신 거라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저희는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당선될 때 77.77로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77이다. 그것과 무슨 아니 뭐 지금 당에서 공식 검토한 게 아니고 뭐 지지자 중에 하나라면 그런 식의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숫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제 오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향해서 사직생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사퇴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대표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맥락으로 말을 했다고 하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당을 향한 고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장윤미 변호사부터 머리를 갸웃거리시길래 자 강하게 비판해 주세요. 저는 아니요 강하게 비판한다기보다는요. 포석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당에서 자유롭게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중책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쓴소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뭔가 대단히 설득력 이 있다거나 내지는 뭐 대안을 본인이 그렇다면 좀 마련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한계가 있는 본인의 주장을 좀 일렬적으로 내놓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본인의 아이디어.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본인의 의견, 아이디어 수준 이상을 더 내야 공감대 그리고 그 저변에서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대표급의 당대표로서 과거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정도 고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이제 그 투표 동의안 표결 때도 사실은 생각 이상의 결과가 나왔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책임론도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 지도부 교체 필요하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할 수 있는 얘기지 않냐라는 반론 가능할 것 같은데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뭐 당을 향한 애정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겠죠. 다 이제 똑같은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제가 뭐 저도 그 이제 소위 말해 백브리핑 그 텍스트 그러니까 예. 이제 기자들과 질답하는 텍스트도 이제 받아서 읽어봤고 예. 기자회견문도 읽어봤는데. 좀 정리가 안 된 채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네, 메시지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채로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게 그러니까 사직생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그 단어를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면 사실 이건 대표직 사퇴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기사를 쓰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기자들이 처음에는. 예. 뭐 사퇴를 약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지만 근데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또 질답에서 사퇴까지는 아니다. 지도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사실 이거는 뭐 기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그럼 사직생의 결단이라는 게 당직자 일부 교체라는 거면 이게 약간 앞뒤가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아니면 뭐 용두사미 같은 느낌이 좀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엄청 단어는 강하고 엄청난 개혁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당직자 일부를 교체한다고 해서 저는 그것을 국민들이 개혁이라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정무직 당직에 누가 있는지도 아마 국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했던 본문의 내용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좀 연결되게 충분히 해석될 만하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까지는 아니다라고 일축을 해버리니까 예.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사퇴까지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중간에 메시지를 다듬는 과정에서 좀 톤다운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뭐 당직 개편에는 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그것의 목적에는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개혁이나 혁신의 목적으로 당직 개편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친명계와 비명계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걸 단순히 뭐 의견 청취만 한다고 이게 갈등이 봉합되냐,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해 탕평 인사 이런 것들을 좀 함으로써 내부 갈등을 좀 잠재우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뭔가 대단한 개혁이나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랑 김종혁 비대위원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 뭐 그 정도 비판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직생. 아니 우리 당에서 벌어지는 무슨 뭐 엄석대, 양두구육 뭐 이 정도 아니잖아요. 양두구육도 이제 많이 지난 거예요. 사실 뭐 저 정도 비판이라고. 우리 당이 더 민주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그거 뭐 뭘 그런 걸 갖고 그렇게 흥분을 해라는 생각이. 전혀 흥분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아니 다른 분들도 별로 흥분하지. 그 정도인데 사실 저는 이게 그 민주당은 지금 답이 없는 그 당이다? 출구 없는 곳에서 출구를 찾으려고 하고 답이 없는데 자꾸 답이 있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꼬이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 검찰의 수사가 뭐 너무 엉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사법 체계가 있는 한은 바꿀 수가 없어요. 적어도 수사가 시작됐고 기소가 되고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를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자꾸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갈등이 생겨나고 당이 뒤죽박죽 되는 건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셔야 돼요. 당을 살리겠다면 더 이상 당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게 분열로 몰아가지 않으려면 당대표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약속된 10분이 돼서 네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판사부 오늘 월요일 순서, 오늘 장유미 변호사가 처음 합류했는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김종혁 비대위원님 감사드리고. 그걸 5분이라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아니. 예, 그리고 이틀 후에 성적표를 받아들 김용태 전 최고위원 2주 후에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길 바라고요. 당선되면 불러서 인터뷰 하시나요? 물론 그래야죠. 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